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가 남가주 처음으로 가장 낮은 위험 등급인 옐로우에 진입하면서 내일부터 방역 기준이 하향 조정됩니다. 팬데믹 이후 1년 만인데 완전한 경제 재개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유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역 등급 중 가장 낮은 옐로우 등급에 속하면 일상생활에 준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식당들의 영업은 기존처럼 정원의 50%까지 가능하지만 입장객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75%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방역 등급이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데 푸드코트를 포함한 쇼핑몰의 입장객 제한도 없어집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어집니다. 테이블 간 8피트 이상의 거리만 유지하면 푸드코트에서도 자유롭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간 실내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던 바의 경우도 전체 수용 인원의 25%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장의 실내 수용 인원도 기존 25%의 2배인 50%까지 늘어나는데 팬데믹 사태로 개봉을 미루었던 다수의 작품들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일제히 개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수용 인원도 현 기준치의 25%보다 10% 늘어난 35%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했거나 거주민으로만 입장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관람과 라이브 콘서트 역시 확대됩니다. 내일부터는 경기장 전체 수용 인원의 67%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오렌지 등급 기준이었던 33%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스위트룸 등 경기장 내부 독립 실내 공간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25%까지 입장이 가능하지만 모든 관람객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실내 공간의 10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지 1년, 내일부터 LA 카운티는 또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 등 방역 수준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공격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방역이 아직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복판에서 85세와 65세 아시안 여성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으며 경찰은 증오범죄로 인한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노인 2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해자인 85세와 65세의 두 여성은 장을 보고 나와 버스를 기다리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경찰은 증오범죄로 인한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너클이 달린 군용 칼로 보이는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은 피를 심하게 흘렸으며 다른 피해자의 팔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이후 바로 달아나지 않았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니언 스퀘어 공사장 인근에서 버려진 칼의 일부분을 찾았으며 결국 56세의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증오 범죄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잔인한 묻지마 폭행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역시 이 같은 증오 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일에도 2명의 아시안 여성이 망치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오클랜드에서는 차이나타운 상공회의소 회장인 칼 첸 씨를 쓰러뜨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에게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혐오범죄를 당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중국계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애틀랜타에서 달아나는 흑인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경관에 대해 복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관은 선고가 이뤄지기도 전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두 경관 모두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애틀랜타 시내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루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를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려 했고 브룩스가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경찰이 도주하는 브룩스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쓰러진 브룩스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직후라 거센 시위와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결국 총격 경과는 바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애틀랜타시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해고된 애틀랜타 경찰국 소속 경관 게릿 롤프에 대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5페이지 결정문에 따르면 게릿 롤프가 충분한 조사와 반론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발생 단 하루 만에 해고 조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측은 도주하던 브룩스가 경관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이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도 해고 사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국은 롤프 경관에 대한 복직이 이뤄진다 해도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누르기로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미네아폴리스 전직 경관 데릭 쇼비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재심 청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쇼빈 측 변호인은 유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 중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배심원이 있다며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오는 6월 25일 쇼빈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미시시피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살 유아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1시 20분경 미시시피주 해티스버그 애나 크리스티 드라이브 인근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오늘 사망자가 4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사망자는 조종사를 포함해 비행기 탑승자들로 알려졌으며 이 중에는 2살 배기 유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 조사관들이 투입돼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선거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주지사직을 노리는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환 선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거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가 충족된 만큼 선거 실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선거가 실시되면 2가지 문항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뉴섬 주지사의 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이고 두 번째는 자녀 임기를 맡을 주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칵스 후보는 대대적인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는데 캠페인 슬로건이 미녀와 야수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나약한 소년, 자신은 강한 야수라며 데뷔시켰는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곰을 실제로 데리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 한 명의 후보인 케이틀린 제너도 지난달 출마를 공식화하고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제너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원래 이름은 브루스 제너, 남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환 선거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을 탈환하고자 하는 공화당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다수의 유권자가 진보 성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곰을 대동하고 퍼포먼스를 벌인 칵스 후보, 여기에 더해 케이틀린 제너 역시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의 트랜스젠더라는 점에서 자칫 이번 선거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쇼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가세티 시장 측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인터넷 정치 매체 엑시오스는 에릭 가세티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인도 대사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통부 장관 등 주요 행정직에 입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해외 인사로 임명해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세티 시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입각설과 달리 이번에는 흑인 인권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아 향후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가세티 시장은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돼 자택 격리를 하던 지난 12월 LA시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겠다며 입각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당시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LA 시장이 공석이 될 경우 LA시 의회는 다음 선거까지 시장 대행을 임명하거나 보궐선거를 확정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 예산 문제로 현재까지는 시장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당분간 계속 폐쇄된 채 복구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대한 계정 중단 해제 문제를 놓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당분간 현재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직 위험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무기한 계정 중단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6개월 뒤에 해당 심사를 다시 하기로 해 향후 복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페이스북은 독립기관인 감독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균형 잡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의회 난동 사건 당시 책임 논란과 함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영구 정지당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감독위 결정에 앞서 별도의 개인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메시지는 방문자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본격적인 메시지 정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률도 2주 전에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의 신규 코로나 감염 건수는 지난 3일 1,000건 이하로 떨어졌으며 어제 1,208건으로 소폭 상승한 1,000건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4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밤 기준 누적 입원 환자는 1,407명으로 내려갔고 감염률은 0.27%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난 7일 평균 확진 건수는 1,458건으로 전주 대비 34%, 한 달 전에 비해서는 63%나 떨어져 코로나19 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준 뉴저지 내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인구는 315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주내 성인의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주정부는 NJ트랜짓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예방접종 장소를 오가는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주내 4개 버스 구역으로 제한되고 뉴저지 내 기차역에서만 유효하며 NJ트랜짓 고객 서비스에 연락해 우편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는 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5월 중으로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증이 있으면 양조장 13곳에서 무료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가 공동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한인단체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노인센터 앞.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지만 일부 한인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새벽 5시에 오셨는데도 사람 있어 앞에 계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있지. 고맙고 좋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주니까. 오전 11시가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은 쌀과 음료 등을 받으며 나눔 행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지금 시기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진짜 감사해서 저기서 오면서 인사를 몇 번 했어요. 나눔 행사에 참여한 65 이상 어르신들은 기다린 보람을 느끼듯 두 손이 무겁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나눔 행사에는 쌀 500포와 음료 등이 제공됐습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와 한화 등 한국기업과 한인부동산업체 제미슨 프로퍼티 등이 참여해 나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도왔습니다. LA 한인 사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도움을 받고서는 크게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1년이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로 한인 어르신들이 우울증과 외로움이 커지고 있지만 오늘 지역사회의 봉사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노인들한테 새로운 활발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 모든 분들이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만큼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징후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현지 씨와 친구들은 후원금을 모아 400여 개의 알람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습니다. Set off like a really loud sound that can kind of alert people around them that they're in danger. We really hope that something as small as this will make our elders feel a little bit safer. 오늘 행사 후원에 나선 한인 단체와 개인들은 상당수의 한인 어르신들은 혼자인 경우가 많아 가정의 달인 5월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강일한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45대 신임 회장에 현 강일한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일한 회장은 팬데믹 기간 임기를 시작해 지난 1년 동안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상공회의소는 하경철 신임 수석 부회장, 안철홍, 빅토리아 임 부회장이 45대 회장단에 각각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구조계획 법안 통과로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죠. 캘리포니아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 재정 보조금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 영상을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만다린, 베트남 언어 등으로 제작된 이번 광고는 40여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6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제작된 이번 광고 캠페인은 이번 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가는 바른 길.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